안녕하십니까. 메가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강의하고 있는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32회 시험 대비하기 위한 입문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처음 시작이라서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험과 관련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교시 때 우리 이제 과목에 대한 뭐 구체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 소개는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저 공인중개사 법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실제 제 9회 시험에 이제 합격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이제 그 시험 공부를 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 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일단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또 쉽다라고 또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다들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이 공부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렵거나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시험은 또 아닙니다. 해서 이제 뭐 통계에 의하면 2년 안에 89% 그러면 이제 90% 정도의 수험생이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니까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는 어렵죠.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 자격을 가지고 갱신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제도라는 게 뭐냐면 뭐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뭐 이렇게 지나면 그 갱신해가지고 가서 이제 공단에 가서 또 뭐 그 검사도 하고 또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면허증을 갱신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뭐 다른 뭐 여타 자격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갱신 제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건 실제로 이제 그 종로 쪽에 보면 을지로 이쪽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서울특별시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서 89세인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이제 그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89세라면 뭐 내년 되면 이제 90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년이 딱히 없다라는 거. 그리고 수익 창출의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면 꼭 중개업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중개업 말고 또 뭐 그 경매 혹은 공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내용을 또 겸업할 수가 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뭐 취업할 때 약간의 이제 가산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찰 공무원 총점에 2점을 가산해 주는 뭐 이런 어떤 혜택도 있고 아무튼 그 취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도 상당한 혜택이 있는 그래서 우리 31회 시험 기준으로 해서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우리 원서 접수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는 그런 자격입니다. 이 시험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따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따기만 하면 여러 가지로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시험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시험에 대한 뭐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험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은 32회 시험이에요. 32회 시험이고요. 내년이죠. 2021년 10월 30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동시 진행하게 되는데 1차와 2차 시험이 동시 진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별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별개의 시험인데 같이 보게 된다. 그래서 전 회차, 여기서 말하는 전 회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32회니까 31회 시험에 1차 합격하셨던 분들은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1차 시험 합격하신 분이 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것은 다음 연도에 한해서만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다음 회차, 다음 회. 여기서 다음 회라는 거는 31회 합격하면 32회 시험에 한 번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32회 때 떨어지면 탈락이 되면 33회 시험에는
동차를 준비하셔야 돼요. 1차와 2차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1차만 합격했다 그러면 이 1차 시험에 대한 어떤 혜택이 한 번, 다음 회차 한 번만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의 응시 자격, 국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국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내 외국인 모두 시험 볼 수 있다.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미성년자도 있죠, 그죠?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미성년자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과목에서 좀 출제가 잘 되는 편이고 학력이나 성별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파트 시간에 시험의 원칙적인 주관이라든가 예외적인 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험의 주관권자가 되겠고요. 현재 이제 오래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거를 위탁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 시행 업무만 대행하는 것이지 자격증의 교부는 반드시 시도지사가 하게 되고 여러분한테는 이제 교부한 시도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부한 시도. 교부한 시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여서 서울특별시장이 만약에 자격증을 교부했다. 이러면 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한 시도의사가 되겠고 이 교부한 시도의사는 평생 붙어 다니는 거고 이 교부한 시도지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뭘 잘못을 하게 되면 자격을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는데 이런 취소와 정지도 전부 누가 하게 되냐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는데요. 시험의 과목은 1차 2과목, 2차 3과목 해서 총 5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과목 중에서 1차에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과 그죠?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민법이라는 과목 이게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차 과목이랑 1차 과목을 전부 한번 살펴보면 유일하게 학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이게 학개론이에요. 학문. 그러면 나머지는 학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법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뭐 이렇게 해서 법령이 들어가죠. 그리고 공법에서도 법 들어가고요. 공시법 뭐 이렇게 무슨 뭐 등기법이라든가 뭐 공간 정보에 관한 뭐 이런 법 이게 이제 지적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데 세법 다 법 과목이죠. 그래서 1차에 학문 하나 그리고 법 하나 그리고 2차에서는 법 과목만 세 과목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 요 2차에서 첫 번째 과목인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요 실무라고 하는 좀 다소 생소한 그런 파트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이따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타 과목 뭐 예를 들면 민법에서도 일부 규정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민사특별법 중에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법 과목들이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런 법 과목을 여기다 이제 출제해요. 중개 실무에서. 또 이제 공법에서도 일부 내용들을 뭐 가령 농지법 파트 이런 문제들이 또 실무에서 또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등기에 관한 문제도 곧잘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 세법 관련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 학개론에 대한 문제도 실무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개 실무는 우리 복합적인 종합적인 그런 파트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이고 우리 그 법령에 비해서 그래서 이 과목에서도 중개 실무 쪽은 많이 안 나와요. 한 5개 정도 전으로 나오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다른 과목에서 다 다루는 내용들을 다룰 거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합격자를 어떻게 뽑을 거냐 이제 이 부분이니까. 자, 일단 이제 모든 국가고시가 마찬가지겠지만 꽈락이 없어야 돼요. 꽈락 있으면 안 됩니다. 꽈락 없어야 되고요. 꽈락은 40점 미만이 꽈락입니다. 그래서 꽈락이 없어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리면 아까 우리 1차에서 과목이 개론이랑 그죠? 민법이랑 뭐 이렇게 이제 두 과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개론에서 20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민법은 100점을 맞았고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총 100점이 되죠. 120점. 그러면 나누기 두 과목이었으니까 총점에서 2 하면 평균 점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평균 몇 점이 되느냐면
평균은 얼마가 되죠? 60점이 됩니다. 평균 60점이 되는데 이 평균 60점이면 여기에서 합격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평균 60점이니까. 그런데 학계론이 40점 미만으로 맞았으니까 이거를 꽈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합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한 그 합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꽈락과 평균만 넘으면 합격되는 절대평가다. 이렇게 이제 지금 메모가 되어 있는데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일정한 점수까지만 나오면 언제나 반드시 예외 없이 합격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절대평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주 잘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점수로 봤을 때 꽈락 없이 60점만 맞으면 합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처음 입문 과정부터 기초죠. 말 그대로 기초부터 준비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고요. 우리가 만점 맞아서 합격할 필요 없다라는 거, 60점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 요걸 좀 일단 염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좀 시험을 좀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신박한 어떤 합격 전략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9회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에 그 실제 기출 문제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가져왔는데 다소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근데 왜 이 다소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냐면 용어를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앞부분부터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나왔는데 오늘 이제 우리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배우실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 이 경매 파트도 우리가 다루어요.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제 물었죠. 해놓고 이제 제시문을 4개를 이렇게 줬습니다. 보통 본 시험에서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10개 이상 출제가 되는데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뭐 요 기억번 지문만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일단 차순위 매수 신고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 이 문제는 당연히 풀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지 안 넘는지 뭐 빼는 건지 더하는 건지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용어가 좀 생소한 지문들이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도 보면 뭐 이런 통지를 받았을 때 매수는 그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디귿번에 보면 대금을 다 낸 다음에 등기를 촉탁을 하면 이 촉탁한다는 건 부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촉탁을 하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자 이런 데서 이제 저당권 같은 권리도 나오는데 이런 건 이제 가장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용어들이 이런 저당권 같은 이런 용어들인데 저당권이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순위 후순위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경매를 진행했을 때 이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문제예요. 자, 이 문제가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 용어도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어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의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29회 이 시험 문제를 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입문하는 과정에서 이 다소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보여드리느냐면 공부를 하실 때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일단 용어 그죠? 용어가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먼저 받침이 안 되면 공부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어를 완벽하게 익히신 다음에 개념을 보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개념 익히신 다음에 숙지 내지는 내 걸로 완전히 소화하는 거 숙지 내지는 암기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이제 공부의 새 어떤 패턴, 뭐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하실 때 용어, 개념, 숙지, 암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 용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용어 위주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용어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입문 과정은 용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이제 출간이 되면 개념은 그때 보셔도 되고요. 지금은 용어 위주로 부담 없이 그냥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요 화면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32회 시험,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시험이 32회 시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을 위한 신박한 방법을 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또 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덜 열심히 해도 덜 수고해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고로움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험 공부는 전략이다. 어떤 전략이냐면 지금 제가 세 가지 그림을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험에 있어서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전략, 뭐 요소, 뭐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이제 왼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교재 중요하죠. 교재가 안 중요할 수 없죠. 내가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10회독을 만약에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교재를 1회독, 2회독, 3회독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수험생들이 한 3회독 정도를 하게 되고요. 많이 안 읽는 수험생들도 보통 교재를 1회독,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읽거든요. 근데 교재를 한 3회독 뭐 하든 5회독을 하든 했는데 그 교재에 없는 문제가 나온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교재가 말하자면 오류가 있거나 그래서 우리 본 시험을 대비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교재라고 한다면 당장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가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메가 교재가 가장 뛰어난 교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를 얼마나 좀 자세히 또 쉽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설명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이제 뛰어난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곳이 또 메가다. 이렇게 또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원도 되게 중요한데 이 학원은 실강생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실강. 그 실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원에 진짜 나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통 실강생이라고 하고요. 그 실강생이 이제 반대말에 이제 인강생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실강생들은 학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학원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보통 학원의 수업이 10시에 이제 그 수업을 시작을 하면 저녁반 끝나는 시간이 한 10시 반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아침에 오전 수업을 오셔서 저녁 수업 끝날 때까지 학원에 계속 머물러 계시다가 뭐 도서관이라든가 빈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저녁 수업 끝나고 학원 문 닫을 때 들어가는 실강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 공부가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좀 책 사서 한두 번 읽고 강의 뭐 동영상 듣고 해서 붙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실강생 아니고 인강생은 못 보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보통 실강생들이 공부를 그 정도로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12시간 넘게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계속 뭐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뭐 여름 뭐 겨울 가을 뭐 계속 이제 머물러야 될 학원이 환경이 열악하거나 환경 자체가 좀 우리 쉽지 않은 어려운 공간이다 그러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거를 실강생한테는 뭐 그렇다 친다고 한다면 인강생들한테는 뭐가 좀 중요하겠어요. 인강생들한테는 얼마나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 내가 이제 집에서 듣지만 학원에서 듣지는 않지만 그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편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느냐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건.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아까 이제 필기를 좀 잠깐 해드렸는데 용어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념 파악하고 그리고 숙지 내지 암기하는 뭐 이런 어떤 그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해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덤비는 거는 크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를 먼저 하실 건데 이해를 하는 것은 용어라든지
용어 다음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되게 좋죠. 그러니까 반복을 조금 덜해도 확실히 내가 개념을 이해했다면 덜해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잊어버릴 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뭐 하셔야 돼요? 반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게 입체적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입체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거는 비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교. 뭐 가령 우리 이따 이제 내용에서 2교시 때 그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 과목에서 위원회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쪽에 넘어가 보면 공제사업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의 비교,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따 이제 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제도가 있거든요. 교육제도. 이거는 다음 파트, 다음 시간 때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네요. 교육 비교 뭐 이런 거. 아무튼 우리 과목이든 다른 과목이든 이렇게 비교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교할 거리들이. 자, 우리 시험의 출제위원들은요, 이 과목에 대한 이해가, 출제위원들은 과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뭐 알고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과목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뛰어나신 분들이 이거를 출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뛰어나신 분들은 당연히 입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입체적으로 출제한다는 게 바로 비교한다는 거죠. 비교. 뭐 여러 가지 비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실 겁니다. 자, 메가랜드 합격 커리큘럼을 좀 보여드릴 건데 2021년도 커리큘럼이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랑 같이 보고 계신 과정이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은 용어 위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런 과정이죠. 대단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라는 정도만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개념을 파악하는 거는 기초 그리고 요 두 과정.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요 과정을 통해서 개념 같은 것들을 파악하실 겁니다. 여기서는 용어 정도만 파악하셔도 충분하시고요. 그리고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해요. 이 방대한 개념을 여기 와서 조금 축약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기본서로 보고요. 여기에 가서 이제 요약집이라고 해서 조금 얇은 책이 나올 건데 그 얇은 책을 좀 가지고 다시 이제 보시게 되겠고 기출 이론이라고 하는 게 5월, 6월 이 두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축약한 내용을 실제 검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검증을 하냐면 내가 과연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가 요 5월, 6월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이면 모든 학원가에 모든 이제 우리 인강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뭐 우리 메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업체에서 전부 7, 8월 달에 되면 문제풀이로 이렇게 들어가요. 문제풀이. 그래서 이 문제풀이는 예상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상 문제. 특별히 올해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출문제는 과거에 기출된 거고 예상 문제는 글자 그대로 올해 어느 것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왜 그러면 이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가 좀 다른 개념이냐면 예상문제는요. 예상문제는 개정된 거, 뭐 새로운 판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총정리 단계라든가 마무리 특강 단계 9월, 10월 달 단계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요. 본 시험하고 좀 비슷하게 모의고사를 4회, 4번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적중, 이거는 꼭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적중 백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특강도 물론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이런 과정이 보통 9월, 10월 달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커리큘럼을 좀 보다가 여러분 이제 느끼신 거는 뭐냐면 중간에 뭐 나는 3월부터 시작을 해야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늦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주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7월 달에 들어와서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시작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통 이제
3월 달, 1월 달에도 많이 들어와요. 11월 달에도 많이 시작을 하시지만 대부분 여기서 시작을 하시지만 1월 달에, 3월 달에 또 5월 달에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시작의 시점이 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어떤 궁극의 커리큘럼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단계부터 지금 밟고 계신 거긴 하지만 중간에 나는 한 5월부터 뭐 아니면 3월부터 들어왔는데 이거를 좀 나중에 듣게 되었다. 이 어떤 그 강의를 그렇다고 했으면 이 용어 부분이라도 한번 좀 빠른 속도로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초가 좀 튼튼해야 나머지 이제 이런 그 뭐랄까요 좀 심화 학습이 이루어질 때 그 기초가 바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에 대한 소개 그리고 뭐 제 소개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실무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변 과목이랑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연결이 되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민법이고요. 이 민법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법도 연관이 좀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법에서도 연관이 좀 되고 뭐 등기법, 뭐 지적법, 뭐 여기는 없지만 뭐 세법,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다 연관이 된다. 뭐 심지어는 학개론 이런 것도 일부 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종합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목에 특이한 파트,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는 분야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다른 데서 다루는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다뤄보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과목의 세세한 컨텐츠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비중 같은 걸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개 실무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한 30문제 정도, 30문제 정도 내외가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30문제 정도 내외가 출제가 된다는 것은 이 과목이 가장 중요한 이 파트가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다 득점하셔야 돼요. 하나 정도 틀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다 맞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어렵지 않은 그런 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하게 되냐면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등. 그래서 이 등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허가를 말해요. 허가. 허가. 그래서 신고와 허가를 다루는 그런 과목이다. 그래서 보통 5문제 내외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문제 내외. 중개 실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문 내외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이랑 이쪽에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합쳐서 10문제 나오고 여기서 이제 30문제가 나와서 이제 40문제가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한두 개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개 실무에서도 한두 개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거고 이쪽이랑 이쪽 문제는 다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과목에 대한 어떤 그 특성이랄까요?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과목을 처음 이제 그 접하실 때 5과목 중 처음에 접하기가 가장 뭐 한다라고 생각하냐면 쉽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5과목 중 유일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과목에서 대개는 이따 이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공인중개사법 과목에서 대개 한 80점에서 90점 사이로 많이들 득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점까지는 좀 쉽진 않고 80에서 90점 사이로 많이 득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다. 근데 이 과목도요. 처음부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접근하셔서는 안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난 그냥 외울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절대 안 돼서 암기는 실패의 지름길이니까 제일 먼저 이해하고 반복 이렇게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거가 합쳐져서 나중에는 암기가
필요 없는 단계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 특성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해와 반복을 계속 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풀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다문제, 여러 문제를 다다익선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좋다. 그러면 객관식 시험의 특성을 여러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화면인데 어떤 분이 이제 합격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이제 그 성적을 조회한 그런 화면인데요. 1차는 뭐 제가 따로 화면을 안 보여드릴 거고 2차만 제가 이제 2차 과목 강의하는 그 2차 선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맞았는데 80점 맞았네요. 그죠? 100점 만점에 80점. 그리고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우리 저 등기 지적, 뭐 세법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요. 요거 합쳐서 57.5점 이렇게 맞았어요. 이 공시세법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공시법 다 맞으면 60점이고요. 세법을 다 맞으면 40점이에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100점이 되는데 합쳐서 이 친구가 57.5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절반 조금 더 맞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2차에서 좀 어려운 과목이 공법인데 공법에서 47.5점을 맞았습니다. 해서 평균이 얼마 나왔냐면 61.66점. 꽈락 없잖아요. 그래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이제 그 핸드폰으로 자기 합격 여부를 확인한 건데 아까는 데스크탑으로 확인했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제 그 점수를 본인 점수를 확인했는데 과목이 이게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가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네요. 공법. 그죠? 네, 공법. 공법이 47.5점을 맞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시세법이에요. 공시세법에서 45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공인중개사법,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인데 여기서 87.5점을 맞았죠. 그래서 총점이 180점, 368 딱 점을 맞았죠. 그래서 평균 60점으로 최종 합격이 되어진 영광을 아는 분인데요. 합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과 지금 보여드렸던 화면은 제가 뭐 조작하거나 그런 화면이 아니라 이거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공인중개사 2차 과목에서 합격하시려면 공인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나머지 과목에서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과목별로 만점이랑 목표 점수를 한번 좀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좀 만들어 드리면 학계로는 100점 만점인데 60이나 70 정도 둘 중에 하나.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놨냐면 이유가 있는데 사람 머리가 그 계산 문제 쪽에 좀 이렇게 특화되어 오신 분들은 이 학계론에서 한 70점 정도 맞는 거로 괜찮아요. 근데 나는 계산 문제보다는 좀 국어적인 어떤 머리인 것 같아. 그러면 민법에서 70점 이상 이렇게 득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국어적인 어떤 과목이 좋고 계산 문제는 별로야. 그러면 학계론에서 60점 이렇게만 맞아도 10점의 여유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 나한테 좀 맞는 그런 과목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무조건 80점 이상은 득점하셔야 됩니다. 80점 이상, 그것도 80점도 아니고 아까 우리 여러 번 화면 보여드린 대로 80점 못 넘기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공시세법은 말씀드린 대로 다 맞으면 60점, 세법은 다 맞으면 40점 해서 두 개 합쳐서 100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시세법에서는 절반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절반만 맞춰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잘 하시는 거고. 그리고요. 그리고 세법에서는 약 30점 정도, 그러니까 한 70% 이 정도 이상 득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좀 왜 많이 맞추느냐? 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법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시간을 적당하게 투자하면 충분히 한 70% 정도의 문제가 득점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해서 합쳐서 한 60점 정도만 맞으면 아주 잘 맞으시는 거고요. 공법이 이제 과목 중엔 제일 어렵고 여기에서는 한 50점만 맞아도 아주 선방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구체적 학습 방법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문 쪽에서 한 70% 정도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 공인중개사법 요거에서 한 70%, 그래서 요거 좀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 법조문에 집중할 것. 그리고 판례 문제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이 판례는 우리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판례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 뭐 유효냐 무효냐, 처벌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네, 비교만 잘해도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암기하는 거.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되게 많아요. 빈출되는 거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제 이름은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중개실무,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매 쪽, 뭐 이쪽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중개실무 쪽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강의한 지는 이제 20년,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선전, 수전, 공준전 다 겪어봤다. 그래서 그 15회 시험 때도 강의를 했었고요. 15회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기본서 강의할 때 15회 시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좀 스토리가 좀 있는 내용이 15회 시험이고요. 아무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15회 시험이 아주 어렵게 나와서 그 이듬해에 재시험을 본 적도 있었 만큼 어려운 시험, 그 시험도 한번 겪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 최고로 많은 우리 31회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게 32회잖아요. 근데 전년도 31회 시험 같은 경우에도 겪어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진행될 환경, 앞으로 이제 출제될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누구보다도 좀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 학습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보면 제 그 질문하는 어떤 조그만한 코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저한테 주시면 어떤 질문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강생들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요, 오셔서 질의응답도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짤막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과목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